당시에는 꽤 늦은 시간이었다. 기온은 8월이긴 했지만 덥지 않았고 날씨가 좋다기엔 구름이 많았으며 나쁘다기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날 모이게 된 이유는 아마도 광재의 공모전 당선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였을 것이다. 기껏 해봐야 10명이 다였지만 정말 즐거웠다. 민승이는 현대카드에 취업했다더라. 가람이는 이름 따라 강 따라 해군에 입대했다더라. 이런저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몇 년 만에 듣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놀다가 파티의 끝이 보일 때쯤 주민이가 말했다. 나 가야겠다. 그렇게 주민이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집이 바로 근처인 광재와 나는 몇몇 친구들을 배웅해주고 돌아보니 딱 한 명만 남아있었다. 지원이, 너는 안 가도 돼? 지원이가 이곳에 올 때 태혁이라는 친구와 같이 왔었다. 하지만 태혁이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지원이는 아직 남아있었다. 의아했다. 나 너네랑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지원이가 말했다. 요 앞에 작은 시화전 겸 전시회가 있거든. 나 내일 모레면 다시 서울 가는데 그 전에 꼭 가보고 싶어. 나와 강재는 시계만 쳐다보며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안 될까? 사실 좀 빨리 끝났으면 억지로라도 가졌을 텐데 다들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마시는지. 그렇게 말하며 싱긋 웃는 모습에 광재와 나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랐다. 지금이 8시 반이니까 가는 데만 1시간, 오는 데 1시간. 그냥 갔다만 놔도 10시 반이야. 광재는 투덜대듯 내뱉었다. 미안해. 근데 오승환 사진작가 갤러리가 있다는데 그냥 가버리면 너무 슬프잖아. 지원이의 직업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말을 어렴풋 들은 것도 같았다. 이왕 가는 길이면 깔끔한 포장도로면 좋을 텐데. 험한 시골길을 취객들을 태우고서 1시간 거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막막했다. 귀찮기도 했고. 야, 니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멀미 안 하겠어? 내가 걱정스레 물어보자 광재가 말했다. 나 멀미 안 해. 취하지도 않았어. 이어서 지원이가 말했다. 빨대로 마셔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광재는 허세를 부리고 지원이는 웃음도 나지 않는 변명을 해댔다. 사실 내가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내 몸인데 말이다. 그러다 내가 걱정하던 차에 시동은 걸리고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시작했다. 이쪽도 길이 있나? 내비게이션은 내가 알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짚었다. 새로운 길이 생겼나 보다. 이런 시골길의 길을 깔끔하게 만들었네. 부디 취객들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혼잣말을 해댔지만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 모두 기절했나 보다. 그래도 비포장도로 아닌 게 어디야. 그런 생각으로 도로를 쭉 달렸다.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마쳤고 주변엔 언제 지었는지 모를 손바닥만한 교회가 있었다. 멀리 농장이 보였고 불이 꺼져 있는 상점도 몇 채 보였다. 1시간 거리인 이곳을 45분 만에 도착했으므로 오는 길이 얼마나 뻥 뚫려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난 광재를 흔들어 깨우고 뒷좌석으로 길게 누워있는 지원이도 깨웠다.
다행히 출발할 때보단 확실히 술에 좀 깨있는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됐다. 야, 너 운전 잘한다. 우리 잘하면 일찍 갈 수 있겠다. 근데 니네 갈 때는 나 혼자 운전하게 두면 안 된다. 중간에 버리고 갈 거야. 난 그렇게 뱉어내며 지원이를 돌아봤다. 볼 일이 있는 건 지원이었으니까. 근데 지원이는 그 작은 교회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뭐해? 사진전 여기라는데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맞는데 저거 봐. 교회 입구로는 낮은 통행 제한선이 쳐져 있었고 걸려있는 팻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예배로 인해 사진전을 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두가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때 광재는 그 잠깐 사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뒤 광재에게 문자가 왔다. 야, 안에 아무도 없어. 갤러리도 열려있어. 그냥 들어와. 문자를 받고 다시 보니 확실히 교회는 물론 주변 전체가 어두웠고 그나마 보이는 불빛은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나는 지원이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야, 들어가자. 그렇게 내가 앞장섰다. 정문 바로 옆으로 관리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린 몸을 돌려서 옆문으로 들어갔다. 광재야! 속삭이듯 광재를 찾아 불렀다. 광재한테 전화 한번 해봐. 하지만 어째서인지 광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 뭐야. 되게 으스스하네. 핸드폰 손전등을 켠 채 한 발씩 발걸음을 옮겼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 손을 잡은 채로 지원이가 뒤를 따랐다. 그렇게 우린 가장 중앙에 있는 대예배실로 향하게 됐는데 광재 이 녀석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았다. 예배실은 긴 의자들이 각을 맞추고 있었고 정면에는 예수상과 교탁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앞에 의자엔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광재인가? 광재로 보이는 실루엣 옆으로 누군가 한 명 더 있었다. 광재야! 야! 너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왜 저래? 광재는 어떠한 대답과 미동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난 손으로 의자를 짚어가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광재를 불렀다. 야! 이광재! 나 여기 있어. 광재의 대답에 서술아치게 놀랐다. 광재의 대답은 뒤쪽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광재가 손전등을 비추며 오고 있었다. 난 얼빠진 표정으로 다시 의자를 봤지만 의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워서 손전등 찾느라 나갔다 왔어. 안에 불이 켜지기는 하는데 관리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불 켜면 걸릴 것 같은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억지로 날 안심시켰다. 우린 사진전이 열리는 옆동으로 이동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않던 지원이는 그림 같은 건 그냥 지나치면서도 사진이 나오면 이 사진은 초점 거리를 어떻게 잡았느니,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아까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어떤 차이가 있느니 뭐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으므로 듣는 척만 했다. 근데 광재 녀석은 꽤나 열심히 듣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평광 필터라는 걸 써서 주변의 색이 선명하게 나뉜다는 거지. 여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나 캠코더 있어. 그렇게 말하며 옆으로 매는 가방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냈다. 찍어서 밝게 높이면 지금보단 잘 보일 거야.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 이렇게 어두운 와중 뭐가 그렇게 잘 보이는지 둘은 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10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저 둘에게 이만 갈 시간이라 말했고 우리 셋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저 둘은 교회를 나와서도 신이 나 있었다. 하지만 난 솔직히 말하면 처음 예배실에서 보았던 것도 그렇고 아까 몇몇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이상하리 많지 소름 돋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 어느새 둘은 술이 깨 있는 데다 대화도 한껏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근데 불 켜고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원이는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아 맞다, 그 캠코더 그거 지금 보면 안 돼? 광재는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지원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도 어두워. 그냥 나중에 파일 옮겨서 밝기 높여야겠는데? 처음엔 저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신경 쓰였는지 주제를 바꿨다. 의림아, 넌 지금 물류업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의림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어느덧 나도 그들의 대화에 참여했고 올 때와는 달리 지루하지 않았다. 지원이는 머리쯤 다시 서울 간다고 했고 나도 아마 곧 전국을 다 돌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헤어지면 우리 셋 당분간 못 만나겠다. 광재가 한탄하듯 말했다. 그럼 우리 지금 말하는 거 찍어놨다가 다음에 만날 때 같이 보자. 지원이는 그러면서 캠코더 녹화를 시작했다. 야, 너 사진 작가라며. 캠코더만 그렇게 만져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진이나 좀 찍어줘. 비아냥거리듯 내가 말했다. 그 이후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처음 그곳에 갈 때 45분이 걸렸으니 30분이 지난 지금쯤 도시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 내비 켜야겠다. 길 잘못 든 것 같아. 아, 뭐야. 이런 식으로 제고 관리하면 납품 안 받습니다. 광재가 놀리면서 내비게이션을 켜줬다. 그때였다. 갑자기 지원이가 말했다. 야, 잠깐만. 난 이유도 모른 채 급하게 속도를 낮추었다. 저거 사람 아니야? 지원이가 말했다. 캠코더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니 거기엔 흰 셔츠에 긴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난 여자 옆으로 천천히 차를 대고서 오른 창을 열었다. 그때 광재가 고개를 내밀어 그에게 말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한 20쯤 돼 보이던 여자였다. 그녀는 말을 조금 더듬더니 시내까지 가요. 걸어가려면 힘들 텐데 게다가 이 어두운 밤중에 괜찮으면 타실래요? 내가 만류하려던 찰나 광재의 말은 이미 입안을 떠나 있었고 여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그럼 신세 좀 질게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는 나 혼자뿐인지
지연이마저 뒷자리에서 몸을 비키며 말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을 다 만나네요. 반가워요. 뒷좌석에 탄 여자는 자기가 대학교 학생인데 현장 실습 과제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막차가 끊겨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헌데 친구놈들은 내가 걱정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여자는 많이 난처한 듯했다. 그저 웃음으로 일관하며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여자는 둘의 말이 조금 느려지자 그제야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백화라고 해요. 최백화. 그래? 백화라고? 요즘 이름들은 다 흔한데 뭔가 옛날 이름 같은데? 광재가 말했다. 캠코더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차 안을 찍던 지연이가 말했다. 근데 아까부터 잘 안 찍히네. 백미러로 보이는 지연이의 미간으로 약간 주름이 졌다. 백화씨 타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지연이가 그런 말을 하건 말건 백화는 계속해서 웃는 표정으로 대했다.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야, 지금 우리 10시에 출발했는데 40분 넘어가. 내비 가라는 대로 잘 가고 있어? 광재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툭 하고 꺼졌다. 이거 자꾸 왜 이래? 안 그래도 이름이 길친데. 광재가 농담을 던졌지만 웃는 사람은 백화뿐이었다. 그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점점 길을 헤매는 듯한 기분에 차를 세웠다. 시골에 난 신작 도로다. 도로도 하나인데 길을 잃어버리다니. 이 길을 헤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쪽팔려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표정이 진지했던 탓이었는지 우선 우리는 신고하기로 했다. 바로 옆에는 전봇대가 있었다. 112에 전화하자마자 전봇대 번호를 알려주고 상황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마저 불통이 되었다. 기묘하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상황이다. 그때 백화의 한마디가 우리들의 정적을 깨주었다. 제가 이 길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놀았거든요. 백화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설득력 있고 믿음직하게 느껴졌다. 난 뭔가에 홀린 듯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백화가 가자는 길로 가다 보니 정말 저 멀리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뭔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리고 난 이내 알아차렸다. 멀리 보이는 것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보이고 불빛도 보이는 것이란 것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난 차를 급히 세웠다. 문을 열고 그대로 땅에 엎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모두가 몸이 앞으로 기울었는데 백화만은 정면을 주시한 채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둘은 갑작스레 무기력해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살폈는데 또 한 번 기겁했다. 몇 미터만 더 갔더라면 그 앞에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였다. 난 잔뜩 겁에 질린 채 아까 신고하던 그 전봇대까지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 달렸다. 낭떠러지에서 내려올 때 나무들 가지에 스치고 돌에 걸려 넘어지며 몸과 얼굴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렇게 쉬지 않고 쭉 달려갔을 때 전봇대 밑에는
마침 순찰차와 순경 2명이 막 도착해 있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경찰관 둘 앞에서 기절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지원이와 강재도 옆 침대에 누워있었다. 나중에 들은 경찰의 말은 이러했다. 피투성이가 되며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나를 순경이 발견하고 놀랐다고 한다. 그런 내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순경 여러 명들과 산을 뒤졌다는 것이다. 지원이와 강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라 말했고 백가를 차에 태운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백가라는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다. 나는 백가를 의식해 혹시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경찰에게 물었지만 산을 꼬박 뒤져서 나온 건 우리 셋뿐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 3명은 어느 술집에서 몇 달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원이가 캠코더를 꺼냈다. 나 이거 너네랑 다시 보려고 가져왔다? 지원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캠코더를 보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다.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불편하단 걸 알았는지 지원이도 아차하며 다시 집어넣으려고 할 때 광재가 말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추억이잖아. 같이 보자. 그렇게 우린 캠코더 영상을 보기로 했다. 캠코더에 저장된 파일은 아주 많았다. 그리고 그날 저장된 파일은 총 3개였다. 우선 첫 번째 거. 첫 번째 파일을 누르자 지원이와 강재가 사진전 관람을 즐기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둘이서 지루한 얘기를 나누는 게 10분쯤 녹화되어 있었다. 아, 뭐야. 지루해. 그냥 꺼. 내가 이 말을 꺼낸 순간이었다. 영상 속에 지루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조금 떨어져서 걷는 내가 잠깐 비춰졌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서 있는 것을. 당연히 이 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봤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원이가 급하게 말을 꺼냈다. 아, 다음 거 보자. 이거 의리미는 재미없겠다. 지원이가 다음 파일을 눌렀다. 그 파일은 약 4분간의 영상이었다. 영상의 초반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1분쯤 되었을 때 백가가 차에 탔다. 지원이와 강재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당시에 백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백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던 것이다. 내 기억조차 잘못된 것이다. 자기 이름이 백가이며 어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며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또 이상한 점은 그녀의 말투가 상당히 어눌했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투였다. 예를 들면 자기가 60번대 학번이라 선배들이 적어서 아쉽다는 둥,
사실 자기는 1964년에 죽었다는 말, 이 도로가 날 때 자신의 무덤이 같이 밀렸다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그리고 지원이의 캠코더는 우리 셋을 찍을 땐 선명하게 잘 찍히다가 백화를 찍으려고만 하면 백화의 얼굴이 지직거리며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무 소름이 돋았다. 덩달아 애들도 소름이 돋았나 보다. 캠코더를 끄려는 지원이를 내가 제지했다. 나는 녹화된 영상을 모두 봐야 했다. 그리고 다음은 갑자기 내가 비명을 지르며 차를 세우고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끝으로 두 번째 영상이 종료되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없었다. 두 번째 영상을 봤을 때 세 번째 영상은 없어야 했다. 지원이가 녹화 버튼을 누른 건 두 번뿐이니까. 마지막 영상은 10초의 짧은 영상이었다. 지원이가 손가락을 떨어대며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온통 검은색 화면만 나왔다. 아무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서는 선명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아깝다. 원래 저는 혼자 거실에 누워서 불을 끄고 공포영화를 볼 정도로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처음의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입양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던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여튼 저는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거리며 방 안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내더니 최방 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서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에 잔뜩 굳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떨어져 다가가지 않으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꼬리를 말아버리며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혼자 두고 말이죠. 여태 그런 적 없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나발이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나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지. 강아지는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떨고 있지. 전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원래 귀신을 믿지 않아서 그랬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습니다. 여름 방학 전까지는요. 저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습니다.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 학생들을 방학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만들어 등교시켰습니다. 그러다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발 밑으로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무릎에 올리고 잠깐 쪽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축축하며 쌀쌀한 느낌에 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장결에 이불이라도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차가워진 한기가 몰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요. 왜 이렇게 배가 시렵지? 전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물에 팅팅 불어서 반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로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익사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익사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가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손들이 제가 의식하고 있단 걸 깨달았는지 일순간 멈추더니 제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전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튕기며 억지로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 순간 가위에 풀린 것인지 손들도 사라져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꺼진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려다본 제 배와 옆구리는 사람의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제 배와 옆구리를 강하게 쥐어 짜낸 것 마냥 붉은색의 손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기억들이 희미해졌을 때쯤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침대가 아닌 방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꿈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철역이었습니다. 그 전철역 바닥의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마다 큰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확실했지만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의 노선도를 보고 싶었는데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헌데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반응도 없이 계속 걸어가셔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땡땡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타야 될까요? 그제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간의 짜증을 느낀 저는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을 확 밀치는 바람에 대리석 바닥으로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프고 황당해서 전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절 꽉 눌러서 올라타더니 제 목을 사정없이 조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자의 얼굴이 변합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처럼 얼굴엔 핏기 하나 없고 얼굴의 살들은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꿈속이었음에도 목을 조르는 통증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그 여자를 밀치면서 일어난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데 기분 탓인지 목 주변이 너무 아프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 범벅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다시 잠들기에는 이미 다 깨버린 상태였습니다. 전 일찍 준비해서 학교나 가자 하는 생각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꿈속의 여자가 마치 제 목을 방금 막 졸라댔던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진 거에 맞은 거겠지 하는 심정이었지만 무언가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목 전체가 붉어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목이 붉게 변한 이유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지만 방 한복판이라 아무리 몸부림치며 잔다 해도 부딪힐 곳은 없었고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그날을 더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죠. 저도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일자리를 발령받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되어서야 인천에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둥 적반하장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인지 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습니다.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차에 몸을 싣고 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홀로 차 안에서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 기름이 다 떨어진 거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가로등도 없이 뻥 뚫린 곳을 외롭게 달리다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넓은 주차장엔 차 몇 대와 외곽으로 대형 화물차 몇 대뿐이었습니다. 아마 졸음이 와서 잠시 눈붙이러 들린 것이겠죠. 헌데 막상 휴게소에 들어서니 화장실이 더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는 휴게소 출구 쪽에 있으니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턱 붙잡더니 굉장히 강한 사투리를 쓰며 제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떨여야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그냥 무시했겠지만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은 말 그대로 조폭 같았기 때문에 집에 어르신이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공짜로 줄 테니 저기 있으니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뒤편으로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은 냉동 탑자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의 입구는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불현듯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인신매매를 한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새 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초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전 그렇게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욕설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컨테이너에는 건강식품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은 미칠 듯 두근대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그날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가 않는 건지. 저는 달리는 와중 계속해서 룸미러를 통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눈알을 바삐 굴러대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나오니 제 차 옆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내 차 뒷자리에 누군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 사례가 들려 기침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으로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기절했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않기 때문에 차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역시나 제 손에도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아주 싸늘한. 그런데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기름을 안 넣었구나. 황급히 내비를 보는데 다음 휴게소까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군요. 설마... 네, 그 트럭이었습니다. 순간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했던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마저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 다행스럽게 트럭이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 탓인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걸 직시했습니다. 저는 잽싸게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트럭이 제 차 코앞까지 다가왔고 트럭의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남성 2명이 동시에 내렸습니다. 헌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 사람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제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썬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제가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두 남성은 제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사사치 확인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획가닥 넘어지더니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 내달리는 겁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말이죠. 곧바로 트럭은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텅 빈 고속도로에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저렇게 기겁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저는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시선은 저를 원망하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쓴 건 알겠는데 말이야. 편집장은 그렇게 말하며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걸 소설이라고 쓴 건가? 초등학생이 써도 이것보다는 이런 걸로는 어림도 없어. 딱 옛날 삐크. 딱 그 수준의 공포소설이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난 편집장을 보며 말했다. 리얼함을 최대한 살려서 쓴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요. 편집장은 코웃음 치며 말을 이어갔다. 어디서 뭘 주워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20년 전이면 또 모를까. 요즘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나?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고 전개되는 방식도 구식인데다 특별한 임팩트도 안 보이는데. 편집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내용은 또 그게 뭐야? 수십 명의 사람들을 터막는 살인범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며 후회를 한다. 이게 무슨 공포소설이야? 이건 공포소설 따위가 아니야. 그냥 싸구려 심파극이지. 그 말에 난 고개를 떨구며 한순간 함께 편집장에게 말했다. 살인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뇌와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거라고요. 편집장은 잠시간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야. 사람 죽여본 적 있나? 그 말에 난 움찔거리며 입을 꾹 닫았다. 편집장은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살인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잘도 그들의 생각을 알겠구만. 어설프게 살인자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 살인자들에게 말이야, 그따위 감성팔이는 필요가 없어. 난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난 한숨을 뱉어내며 집으로 돌아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집어던졌다. 이번엔 특히나 더 공을 들였는데 쓰레기 취급받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공포 소설을 쓰는 게 꿈이었다.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 난 답답함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비비며 한숨을 뱉어냈다. 그리고는 편집장의 말을 차근차근 떠올리던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뭐? 살인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고? 병신 새끼. 그때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이야? 어릴 때 심각한 화상을 입은 동생은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다. 흉측한 얼굴 탓에 취직도 결혼도 어려워 내 도움 없인 살기 힘든 처지지만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 착한 동생이었다. 마스크로 상처를 가린 동생을 바라봤다. 시체는 잘 치웠어?
내 말에 동생은 두려운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는데. 아, 그리고 한 달쯤 뒤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 말에 동생은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빛이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네가 느끼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 좀 더 집중해봐. 그리고 나한테 자세히 말해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동생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을 죽여 본 적 있냐는 편집장의 말. 정말 멍청한 말인 것 같다.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저 펄펄 끓는 기름을 동생에게 뿌린 것만으로 충분하다.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중학생 아이들이 수업 중 빨간 마스크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전 대학생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빨간 마스크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때,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은 몇 년쯤 유행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올해 초부터 다시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붐이 되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빨간 마스크의 잔인하고 흉측한 얼굴은 제 기억 속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몇 안 되는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빨간 마스크 괴담이 사람들 입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 시절, 늦은 밤 거리에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낮에 다닐 때도 항상 그룹으로 몰려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것에 익숙해질 때쯤 파란 마스크, 초록 마스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겁도 많고 빨간 마스크가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파란색이니 초록색 마스크 괴담은 애초에 귀를 막아버렸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게 있는데, 드라큘라 강아지. 이 개는 빨간 마스크가 기르는 설이 있었는데 사람을 물면 죽을 때까지 놓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빨간 마스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빨간 마스크는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자이고 달리기는 100m로 5초에 뛴다. 이 여인에 대한 사진은 흔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만나면 나 예뻐?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도 나처럼 해줄게 라고 말하며 입을 귀까지 찢어버린다. 그리고 아니다, 못생겼다고 말하면 입을 반만 찢는다.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빨간 마스크의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 저에게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은 온통 미스테리 투성이었습니다. 이건 빨간 마스크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물론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빨간 마스크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명하지 않다. 빨간 마스크는 머리가 긴 남자라는 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빨간 마스크는 엄청난 미소년이었다. 세 번째, 그에겐 두 누나가 있었는데 자신보다 예쁘게 생긴 그 남동생을 질투해서 남동생의 입을 귀까지 찢어버리고 집에 불을 지른다. 다행히 동생은 불길에서 살아나왔지만 혐오스러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마스크를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마스크는 아무리 바꿔도 피빛으로 물들고 그의 옷도 모두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만나면 혈액형을 물어보며 B형이면 입을 볼까지 찢어버리고 A형이면 입을 귀까지 찢고 AB형이면 입을 이마까지 찢어버리며 O형이면 입에서부터 이마까지 얼굴을 도려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 100m를 뛰는데 5초 정도가 걸리지만 2층 이상의 건물은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평일 중 3일은 수영 강습을 받았습니다. 빨간 마스크 소문이 돌고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살던 곳에서 수영장을 가는 곳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던 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방식은 사람의 짓이라 생각하기에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배는 30cm가량 칼로 찢어 놓았고 그 속의 내장들이 삐죽 나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그런데 그 사건이 빨간 마스크의 짓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뒤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선 저는 집에서 수영장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친구 녀석이 마리오 3를 보여준다고 해서 친구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수영장과 가까웠습니다. 당시 마리오 3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반에서 쿠파의 자식들을 모두 깨고 쿠파탄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집에 몰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 녀석입니다. 전 한껏 신이 난 채 마리오를 보다 보니 어느덧 수영 수업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수영장까지 가까우니 그냥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 부지를 지나쳐야 한다는 것을. 친구와 놀다 보니 완벽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사건이 떠올라 움찔했지만 어차피 낮이었고 주변에 큰 길도 있었으니 전 최고의 스피드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전 숨을 몰아쉬며 아무 생각 없이 왼쪽을 보았습니다. 헌데 그때 그 부지는 엄청 컸었는데 매우 먼 곳에서 사람 형상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너무나도 빨간색인 옷을 입은 채, 그리고 그 빨간색 사람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얼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뛰기라도 한다면 저것이 쫓아올 것 같았기 때문에. 빨간 마스크는 100m를 뛰는데 5초. 다행히 제가 서 있는 곳과 수영장 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정도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수영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도착한 후에도 절대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할까봐.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저는 이 뉴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던 괴담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인을 즐겼던 빨간 마스크파 31명 전원 체포. 이번 이야기는 제 친구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실화입니다. 제 친구는 2009년 군번으로 5사단 GOP에서 근무하던 친구였습니다. 때는 친구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전방 특성상 2인 1조로 초속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그날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선임과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복귀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초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막사 가는 길 중간에 병사식당이 있습니다. 헌데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 취사장 안쪽 조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본 선임은 식사 준비할 시간이 아닌데 취사병들이 실수로 불을 안 껐나? 라며 제 친구한테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서 불을 끄라고 했더랍니다. 당시 이등병이었던 제 친구는 알겠다고 대답하곤 취사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사장 앞에 가보니 오래돼서 낡고 무거운 취사장 문이 반쯤 열려있더랍니다. 그래서 끽 소리가 나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데 안쪽 조리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는 후레쉬를 비추면서 조리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시끌시끌할 때만 오던 치사장이 지금은 많이 고요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음산하더랍니다. 친구는 얼른 불만 끄고 나가야겠다 싶어 조리실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리실에는 불만 켜진 채 조용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는 건가 싶어 누구 계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당연한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시면 불 끄겠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고서 입구에 있던 전등 스위치를 끄고 재빠르게 취사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헌데 취사장 입구에 다다르기 전 갑자기 뒤에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조리실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순간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조리실의 불은 켜져 있었고 조리실의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내심 속으로 이등병 놀리기나 군기잡기로 가볍게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리실 쪽으로 가서는 혹시 누구 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한 뒤 아무도 없는 조리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고 합니다. 터벅, 터벅. 오로지 친구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터벅, 터벅, 터벅.
여전히 조리실은 고요했고 한층 더 무서워진 친구는 불 끄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뒤를 돌아 막 뛰려는 순간 바로 뒤에서 탁 하고 또다시 불이 켜집니다. 이때부터는 아, 진짜 뭐가 있구나 싶더랍니다. 불을 끄자마자 뒤로 돌았는데 뒤에서 바로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도망갈까 싶었지만 이등병 입장에서 뒤에 있는 뭔지 모를 존재보다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임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은 채 뒤로 돌자마자 스위치를 냅다 후려쳐서 끄고 취사장을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행스럽게 뒤에서 불이 켜지진 않았지만 무언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친구는 그 어두운 취사장을 미친 듯이 달려 아까 살짝 열어두었던 취사장 문을 나와 끼익 소리를 내면서 닫고 바로 선임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쾅 소리와 함께 취사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친구는 뛰던 와중에도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분명하게 방금 닫았던 취사장 문이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선임은 저기 앞에서 기다리며 친구를 보고 있었고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저 문을 다시 가서 닫아야 하나 하고 몸이 굳어있는데 대뜸 선임이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야! 그냥 빨리 와! 그제서야 친구는 다시 앞을 보고 달려갔고 선임은 친구를 보더니 야! 계속 뛰어! 라고 하더니 그대로 두 사람이 같이 냅다 달려서 막사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고서 신고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냐는 간부의 질문에 선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취사장 문이 열리는 걸 분명 같이 보기도 했고 그대로 두면 야생동물이 침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일단 선임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던 친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임이 당직 사령에게 당직병과 담배를 펴도 되냐고 물어봤고 같이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 흡연장에 간 선임, 그리고 친구, 또 당직병이 한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때 선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한 대 피더니 한 대 더 꺼내 물고는 친구에게 묻더랍니다. 야, 너 안에서 무슨 일 있었냐? 친구는 그 말에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선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선임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는 자신이 보았던 걸 이야기했습니다. 선임은 친구를 기다리며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는데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조리실 쪽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불이 다시 켜질 때는 누가 있는 건가 했다가 계속해서 불이 깜빡거리니 친구가 나오지는 않고 장난을 치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불이 다시 꺼지더니 후레쉬가 마구 흔들리면서 친구가 입구 쪽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답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순간
친구가 밖으로 나와 철문을 쾅 닫고서 뛰어오는데 다시 문이 쾅 하는 굉음이 나면서 서서히 열렸고 그 어둠 속에서 새하얗고 깡마른 팔 두 개가 문을 민 것처럼 밖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 걸 보았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고서 친구에게 당장 오라고 했다는 거죠. 이후에 그 선임은 당직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다시 치사장으로 가서 문을 확인하라고 얘기할까봐 보고하지 못했다며 다음 복귀조한테 얘기해서 혹시라도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듣기로는 다음 복귀조가 취사장을 확인했을 때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철문도 정상적으로 닫혀 있고 굳게 잠겨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뒤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왔으며 군대 생활 중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예쁜 소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제겐 소중한 꿈과도 같았었죠.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어두운 새벽, 하늘에 보름달마저 잠이 든 시간, 가로등도 꺼져버린 것 같은 거리에 한쪽 구석의 그림자만큼 어두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조 채널의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18살 생일 바로 전날, 그리고 생일날을 거쳐 그 다음날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제 남자친구는 띠동갑도 훨씬 넘었던 30대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만나서는 안 될 사이였지만 사랑이란 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한 나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린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조그만 화분에 식물이 성장하듯 서로에게 물들어 갔습니다. 아직 꽃이 피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새싹이 자라나듯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8살 생일 때 그 새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는 제 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주최했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땐 헤어졌지만 제 남자친구는 제게 선물을 주겠다며 다른 학교에 있던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마침 그땐 교육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라도 남자친구를 보려 했고
교육에 늦으면 안 되니 오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일러둔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있던 곳으로 자신의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수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옆자리에 앉아 남자친구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며 다시 차에 타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갔어도 되었겠지만 조금 강압적인 그의 말투에 두려움을 느껴 저항은 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옆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잠깐 차를 세워도 되는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무작정 차를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차 안이었기에 힘없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가장 어두운 위치에다 주차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봐왔던 남자친구였지만 눈빛 또한 변해갔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의 문을 열어 강제로 저를 뒷자리로 태워서 키스를 시작으로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고 손길을 피하며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뜯어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댔던 탓인지 목 안은 뾰족한 앞장을 한 줌 가득 삼킨 것처럼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그의 손짓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숨죽이게 되었습니다. 저항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검은 상자를 들고 있는 짐승 같은 한 마리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개인 정보와 몰래 저를 촬영했던 영상을 빌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시커먼 괴물 때문에 저는 여자로서 지켰어야 될 것들을 차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마음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목적을 달성한 그 괴물은 제게 미안하단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학교 앞으로 다시 데려놓고서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태어나 잘 울지 않았었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다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해서 피가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을 꾹 참고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당일은 4월 18일이었고 저의 생일인 4월 19일 날 그 괴물 새끼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로 조퇴하고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담당 수사관님을 배정받았고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이 날까 싶어 걱정을 했지만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인지 편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았습니다.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마음을 해서 가다듬어 피고의 차 번호와 전화번호, 이름과 인상착의, 또 이외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진술을 하던 중 다른 경찰분께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혹시
이 사람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마구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 얼굴을 또 봐야 하는지 이번에도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상처를 뒤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티를 내지 않고 눈물을 꾹 참으며 피고의 사진을 가리켜 이 사람이 맞다고 답을 한 뒤 남은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석. 첫 번째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관님께서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한 명칭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아마 증거 채취일 겁니다. 저를 담당하던 경찰분께서는 증거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물어보시길래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건 당시 입었던 옷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님은 저를 데리고서 병원 같은 어떤 센터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선생님과 또다시 상담이 이루어졌고 임신에 대한 검사와 성병 등의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사후피임약 이런 것도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세한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그 시간 내에 전부 다 느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꾸곤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밖을 쳐다보면 철장에 달린 창문을 지나가는 검은 사람이라던가 새까만 복도를 걷다가 펼쳐지는 수많은 문들을 전부 열어 탈출하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힌다던가 그냥 개꿈일 뿐이라고 머릿속 어딘가에 처박아 버리기엔 너무 찝찝하고 또 기분 더러운 이런 나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더 구석으로 내몰았던 건 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잘 간직하지 못했다며 손가락질에 대는 사람들과 남자에게 돈을 뜯으려 수작을 부렸다는 인간들, 그리고 저를 망가뜨리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망언들. 같은 여자이면서 당신들도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뱉어대는 건지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도 내가 너무 소중한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만 하고는 저를 외면해버립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돈은 받았잖아. 그런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진 상처로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다 속 시원하게 털고 싶었는데 이 답답한 와중 공부할 때나 자기 전에 즐겨 듣는 하주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8살의 제 생일은 악몽과도 같이 어두웠지만 앞으로 다가올 제 생일은 그 어느 날도 빠지지 않고 항상 새해를 밝히는 일출과도 같이 밝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주작이 아닌가 이러쿵저러쿵 댓글들이 올라오겠지만
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이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은가?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의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열대어처럼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꾼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야릇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낡은 복장의 노숙자가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만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을 만큼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니까. 초가을이니 방치한다 한들 얼어 죽진 않을 테니. 난 맥주 한 캔만 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주저앉은 남자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 멀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아마 사내 아이가 2명이고 여자아이가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해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사내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마치 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는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아무리 두 명이라 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남아있는 한 명의 사내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맥주 캔을 이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이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갖다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3명의 아이가 모여있다. 그리고 3명 모두는 이쪽을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히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3명 모두의 얼굴들은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난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선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댄다.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3명의 아이들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그리고는 3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들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난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컹.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린다. 자취하니까 돈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월세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난방비와 전기세를 내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긴 했었지만 돈은 금세금세 빠져나갔다.
난 통장 잔액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번 달 역시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어디서 현금 다발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쓸모없는 생각 따위를 하면서 컴퓨터 앞으로 앉아 인터넷을 둘러보았다. 난 마땅히 할 게 없어 여러 사이트들을 의미 없이 둘러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1011회 로또 당첨자 1명 208억 수령. 이럴 수가. 208억? 부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그 글을 클릭하니 당첨자 소감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좋은 꿈을 꿔서 오랜만에 복권을 사봤는데 1등이 됐네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단번에 저런 큰 돈이 들어왔으니. 순간 나도 복권을 사볼까 했지만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예전에 3개월가량 꾸준하게 복권을 샀었지만 모조리 꽝만 나온 기억이 떠올랐다.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생돈을 날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부러움이 사라질 리는 없었다. 괜히 난 미련이 남아 검색창으로 1등 당첨금 또 1등 당첨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난 멍하게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 신기할 만큼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1등 당첨자 대다수들은 복권을 구매하기 전 좋은 꿈을 꿨다는 것이다. 조상님 꿈부터 피 흘리는 꿈, 또 돼지 꿈까지. 꿈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했지만 모두 길몽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작 꿈을 좋게 꿨다고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 믿겨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글들을 보니 묘하게 신뢰가 갔다. 나도 좋은 꿈 하나 안 꾸나? 그런 꿈을 꾼다면 복권을 사도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여기까지 이어지자 꼭 한 번쯤은 길몽을 꿔보고 싶었다. 난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길몽을 끄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대다수가 헛소리거나 광고들 따위였다. 그러다 그럴싸한 글을 발견했다. 내가 찾던 글인 것 같았다. 난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사람들은 꿈을 쉽게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몽을 껐는데도 행운을 잡지 못하고 날릴 때가 있는 법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조금 전 꾸었던 꿈을 잊지 않으려 글로써 적어 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만약에 길몽을 꾸게 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꿈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길몽을 꿀 테니까. 귀찮겠지만 길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앞으로 난 어떤 꿈을 꾸는지 글로써 적어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2주간 넘게 하찮은 꿈만 꾸게 되었고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그러다 그만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였다. 그날은 정말 특이한 꿈을 꾸었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꿈이었는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개안이 나를 칼로 마구 찔렀다. 온 사방은 내 피로 뒤덮였고 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죽으면서 깨어났다. 내가 태어나 이렇게 생생한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다. 난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피 흘리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몽입니다. 피를 많이 흘릴수록 좋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긍정적인 내용들만 한가득 나왔다.
드디어 내가 길몽을 꾸다니. 심지어 오늘은 복권을 추첨하는 날인 토요일이었다. 왠지 좋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만 같았다.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집에 있는 가구들부터 바꿔야겠다. 이 삐걱거리는 컴퓨터 의자부터. 달콤한 공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시간이 되었다. 그제야 마음이 현실로 돌아온 난 불이 나게 집을 나오다가 우편함에 꽂혀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난방비와 전기세 고지서. 항상 아껴 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다. 그렇게 겨우 일을 마쳤을 땐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곧장 편의점으로 가서 복권을 3만원어치 구매했다. 난 집으로 향하며 용지에 적힌 번호들 훑어보자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꾸었던 꿈이 현실처럼 생생하고 길몽이었으니 1등은 아니어도 2등이나 3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쩐지 오늘따라 날씨가 꿀꿀했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켜져 있다. 집을 쭉 둘러보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제외하곤 항상 전기를 끊어놓고 외출하는데 쉽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길몽을 꾸게 되어서 워낙 들뜬 상태였으니 난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TV를 켰다. 아직 추첨 시간까지 20분이 남은 상태였다. 마땅히 할 것도 없어 꾸었던 꿈을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 보았다. 역시나 좋은 내용들만 한가득이다. 내가 청소하는 것도, 피를 흘리는 것도, 괴한에게 죽는 것도 모두 길몽이었다. 글들을 보며 두근거리고 있을 때 추천 방송이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는 모조리 꽝이었다. 3만원치 구매한 복권 중 당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용지에 적힌 숫자 주변으로 얼씬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어제 꿨던 꿈은 뭐였을까?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굉장히 강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내 집안에서 들린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대체 어느 집이 문을 저렇게 세게 닫는 거야? 깜짝 놀라서 한동안 중얼거리던 나는 다시금 복권 용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맞은 게 하나도 없었다. 확인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어 TV를 바라보았지만 추천 방송은 이미 끝난 뒤였고 뉴스가 시작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오늘 탈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으로 당첨 번호를 재차 확인해 보았지만 모조리 꽝이었다. 허탈감이 느껴졌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복권 용지를 버리고 난 뒤 난 컴퓨터 의자에 앉았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할 만한 게임을 찾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내 몸뚱아리가 뒤로 넘어가더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난 당황한 채 상황을 파악해보니
매번 삐걱거리던 의자가 결국 부서져 버린 것이었다. 집안에 온 사방은 의자 파편들로 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긴 했지만 일단 잔해물들을 치우는 게 우선이었다. 난 빗자루를 들고 와 파편을 쓸어 모았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꿈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기묘한 상황에 잠시 넋을 잃고 있을 때였다. 문이 닫히는 듯한 소음이 다시 한번 들렸다. 근데 우리 집 안에서 나는 듯한 거대한 소리였다. 분명 위층이나 아래층일 테지만 나는 왜인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소리가 들린 안방으로 걸어갔다. 방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방 구석에 있는 장롱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건 뭘까? 동그란 물체였는데 어두워서 무엇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았다. 한동안 그 물체를 주시하던 난 마침내 깨달았다. 저건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군가가 장롱 안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체 모를 사람과 지금 난 분명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려고 할 때였다. 장롱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발의 남성이 튀어나왔다. 손에는 기다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거침없이 열어버리고 계단을 반쯤 구르다시피 빠져나왔다. 뒤를 힐끔 보았을 때 남성은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뛰어오고 있었다. 난 이를 악물고 사정없이 달렸다. 있고 인파가 많은 곳까지 달려왔을 때야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살인범이었다. 그리고 난 정말 운이 좋았다고 덧붙여 주었다. 또 결정적인 신고를 했다면서 현상금 3천만 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때 내가 꾸었던 꿈은 정말 기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몽이라면 다시는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